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20 후반이 되어버린 고졸 여성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사귄 친구들이 있었어도 오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사귀는 건 어찌어찌 하지만 그렇게 사귄 친구들과 몇 명씩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1년 내내 친하게 지내다가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갈리면 모르는 사이처럼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굉장히 활발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덕분에 정말 즐거운 중1 생활을 했습니다. 성적도 그때 당시가 제일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중2가 되며 반이 떨어지자 다시 친구들 사귀는 것에 문제가 생겼고, 워낙 소심하던 저는 말하는 친구는 있으나 단짝이 없다는 사실에 위축되어 매일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다 지난 일이지만 고1 때까진 성적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첫 모의고사 국어가 95점으로 1등급이 나와서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학원 다니냐고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고2 때 처음으로 학원에 다녔고요. 그러나 고2 때부터 내신을 포함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 여파로 본격적인 교우 관계에까지 문제가 왔습니다. 애들이랑 너무 어울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상 애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너무 귀찮은 현상이었습니다. 싸이에는 애들끼리 어디 놀러 갔다 왔다며 서로 일촌평에 방명록 써주기 바쁜데 왕따도 아닌 저는 딱히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없어서 인기 많은 친구들을 매번 부러워하며 염탐하느라 공부는 점점 더 못하게 되고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수능을 굉장히 못 받고 친척들 중에는 대부분이 너무 학벌들이 좋은 분들이라 나도 받은 유전자가 있으니 인서울은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지방대 가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을 거역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수도 망하고 결국은 삼수까지 했습니다. 삼수까지 했는데 옳은 과목은 한 개도 없었고 개념 자체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EBS를 들을 때 머리가 빡대가리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학원도 유명하다는 곳, 성적으로 뽑는 곳 겨우 사정사정해서 들어가면 개념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숙제는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한 단원씩 풀어오라고 해서 답안지 보고 베껴가고 제가 푼 척했습니다. 실제 공부한 게 아닌데 제가 마치 푼 것 마냥 그렇게 꾸며댔던 제 잘못이 큽니다만 학원도 도움이 되질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나 힘들었던 건 졸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책만 펴면 마법처럼 20분 안에 잠이 쏟아지길 시작하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잠을 막을 수도 없을 만큼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뭔 짓을 해도 잠이 깨질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님께 정말 많이 혼나고 미친 듯이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고 까지고 상처가 생겨도 맞는 그 당시만 두려움 때문에 떨 뿐 또다시 책상에 앉으면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수를 망치고 사수까지는 정말 못할 짓이다 싶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외국 돈만 주면 갈 수 있다는 1년제 학교에 정규 학력 취득 과정도 아니고 자격증 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도 1년짜리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3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엔 못 마친 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세이 쓰는 법도 모르겠고 과제들을 제 시간에 끝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모든 과정이 영어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뒤로 어렵게 취업은 했으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달 사항을 아무리 전해들어도 업무 실수가 너무 잦고 그 피해를 온전히 다른 사람들도 떠안는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점점 더 소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아등바등하며 영원히 살다 생을 마감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너무 외롭고 인스타 보면 주변 친구들은 3, 4, 5 모여서 여행 다니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친구가 있고 돈 걱정 없이 누가 보내준다 하더라도
하루 여행 가는 것 자체도 두렵습니다. 가기 전부터 피곤이 몰려온달까나요. 너무 모순적이죠. 이제 곧 있으면 30인데 남자친구도 1년을 넘게 만나본 적이 없고 친구들도 없고 제 인생 그냥 이렇게 한심하게 마감하게 될까봐 너무 겁나요. 차라리 상고를 가서 졸업하자마자 취직이라도 했으면 돈 모으는 건 둘째치고라도 경력이라도 있을 텐데 전 어설프게 삼수 이런저런 준비한다고 허송세월 보내서 학력도 없는데 9년이란 시간을 경력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겁은 나는데 이 생활을 바꾸려 해도 너무 피곤하고 온 몸에 힘이 없어서 뭘 하려 해도 너무 쉽게 지치니 뭘 하지도 못합니다. 글도 너무 뒤죽박죽 썼는데요. 제가 스스로를 경계선 지능장애나 경계선 성격장애로 의심이 되는 것들을 번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심한 성격을 떠나 사회성이 너무 떨어진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지난 지금도 사람이 여럿 모인 무리에서 한 번도 그룹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알바도 여러 개 했고 종교활동도 몇 년씩 꾸준히 했으나 딱 그 알바 자리, 종교활동이 있는 일요일만 대화를 나누는 사이일 뿐 사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바 2개월만 하더라도 엄청 친해지고 카톡 주고받고 한다던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업무 내용으로 주고받는 톡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소심한 성격을 많이 바꿔 먼저 말을 잘 걸었으나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시키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잘 건네지만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일,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는 일을 전혀 못합니다. 남친도 1년 넘게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줄거리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 네 번째, 무엇을 학습하는데 이해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섯 번째, 주의성이 없다.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여러 번 듣고 메모까지 해놔도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지시사항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데도 꼭 오류가 생긴다. 일을 못하는 사원 이런 글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겠는데 저도 미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분명히 같이 들은 말인데 말을 들을 때 집중이 전혀 되지 않고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기한에 맞춰 끝내야 하는 일을 끝내지 못한다. 프로젝트나 제 개인 중요한 일들을 기한 내에 끝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해서 점수가 깎이거나 재수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단순 게으름이라기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남들이 쉽게 하는 일상생활들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진다. 현재 혼자 사는 중인데 빨래, 설거지, 방청소 등이 너무나 힘듭니다. TV에서 흔히 보는 쓰레기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집안일인데도 그 집안일하는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샤워만 정말 겨우 하고 다닙니다. 아홉 번째,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너무 심각하게 오래 걸리는데 막상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한 채로 20대 후반이 되어서 하루에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공부를 끝내야지 라며 세우느라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계획을 정말 꼼꼼히 세웠습니다만 막상 실천은 안 합니다. 하려고 하면 한 분야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 다른 분야는 책을 펴보지도 못한 채로 밤이 되어버립니다. 열 번째, 시간 약속을 못 지킨다. 회사, 개인 약속 구분 없이 어느 시간에 시간 약속을 하던 매번 지각을 합니다. 옷을 다 준비해놓고 일찍 일어난 날에는 여유 부리다가 지각, 그렇지 못한 날에는 늦어서 허둥대다가 지각합니다. 하도 학생 때부터 지각쟁이라는 별명을 듣고 살아서인지 너무 의기소침합니다. 지인들과 시간 약속 잡는 것조차 이젠 무섭습니다. 11번째,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까먹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도 메모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거나 메모를 못 찾아서 까먹는 수준입니다. 물건도 정말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물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곤 합니다. 12번째, 대화 내용이나 글의 두서 및 흐름이 없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조차도 흐름과 개연성 없이 뒤죽박죽입니다. 그 사실을 저도 알긴 하나 어떻게 매끄럽고 가독성 있게 글을 써야 하는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번째, 남들 다 간다는 대학,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간다는 대학을 저는 빚 내기 전에 성적 자체가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대학 진학률 90%에 육박하는 한국에서 전문대도 못 갔습니다. 심각하게 지능장애가 의심됩니다. 위에 열거한 증상들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쓰고 보니 회피성 짙은 성격에 집중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 같네요. 특히나 10번 지각 문제 같은 경우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더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의심이 되어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IQ는 108로 IQ 점수 자체로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아니지만 평소 생활인 학창시절, 현재 사회생활을 보면 업무 이해 속도나 업무 수행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를 의심하는 이유는 20대 후반이 되도록 단짝 하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은 있으나 만나면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고 만남 횟수도 줄으니 단짝이라고 부를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무슨 검사부터 받아야 할까요? 또 검사받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해당 검사들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무스펙에 얼굴도 안 예쁘고 키까지 작은 20대 후반인 고졸 여성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요? 가족들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의 못나봐야 연고대가 마지노선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이고 등신 취급받다가 이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님께 들었던 공부 안 하려면 나가서 몸이나 팔라 라는 소리도 얼굴과 몸매가 안 되니 그마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30인데 친구 하나 없이 연락되는 가족도 하나 없이 이렇게 이 상태로 혼자 살다 생을 마감할 것만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게 되면 저를 신고해줄 사람도 문안 사람도 없는 게 걱정돼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제발 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일상생활의 사소한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증상은 어떤 병일까요?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것이라던가 머리를 말리기, 화장을 하는 것, 로션이나 토너나 에센스 등을 신경 써서 발라야 하는 것들이 너무 버거워요. 머리를 감으면서 이 닦을 생각을 하면 막막하고 이 닦으면서 머리 다 감고 말릴 생각을 하면 지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대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고 철저히 혼자라 의심되는 증상을 유추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답답하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귀한 시간 내어 글 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제 기억으론 7살부터 우울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억력 감퇴, 주의력 부족 등이 우울증 때문에 동반되는 형상인지는 몰랐어요. 아마 가족 전체가 우울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받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꺼냈으나 상담 1회에만도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며 변변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이혼 후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내주는 상황에서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길러야 했기에 상담을 받으려면 돈과 시간 둘 다 있어야 하는데 둘 다 모자르던 상황이라 알고 짐작하긴 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엔 어머니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가족 및 친척 일가의 정신적, 금전적 도움이 일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한 몸 가누기도 미친 듯이 힘든데 저보다 더 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어머니는 저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을 키워냈는지 마냥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다 보니 우울증이 심각하면 더 심각했을 엄마도 해내는 일을 왜 나만 못할까 하며 더 스스로를 올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이는 찼지만 경제력이 너무 바닥인 상황에서 치료 및 검사 비용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쉽사리 검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회성이며 약까지 추가될 경우의 비용 등이요. 하지만 제 정보력으로는 전혀 몰랐던 무료 검사나 저렴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보 계속 받을 테니 아시는 분들은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글 쓰는 것도 한참 찾은 3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전 친정엄마보다 좋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들이 있었다면 며느리 피말려 죽였을 그런 시모였을 겁니다. 전 엄마한테 아들 없는 건 미안하지만 신이 불쌍한 며느리 하나 구제해준 거라고 농담삼아 말했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엄마보다 편하진 않지만 전화라는 타박도 없고 항상 아들이 못해줄 것 같다 걱정만 하셨어요. 결혼 전에 잘해주신 건 결혼 후 변한 시모 많다 해서 긴장했었는데 절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자주 드리니까 하루는 할 말 없는데 왜 했니? 다음부턴 용건 있으면 해도 된다. 너도 일하느라 바쁘지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이 절반 보태주시고 친정에서 절반 보태줘서 신혼집을 장만했었습니다. 전 잘 보이고 싶은 며느리였고 그리고 드센 친정엄마가 무서워서 현관 카드키 2개를 양가 어머니께 각각 드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열고 드나드십니다. 시어머님께도 엄마도 그러니 그러시라고 말씀드려서 시어머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편한데 시어머니는 그리도 불편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착하고 싶은 며느리였으므로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빼고는 너무 조용하고 좋으신 시어머니라 그거 가지고 타박하기도 좀 그랬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누이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시어머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전 역시 오신다 말씀을 못 들어서 잠옷 입고 부스스하고 집안이 약간 흐트러진 상태로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고딩들 단과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4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오후까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누이는 둘인데 큰 시누는 저랑 위로 12살 차이 찌동갑이고 작은 시누는 위로 10살 차이입니다. 큰 시누이는 집 근처 살아서 오며 가며 심지어 지나가다 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어머님이 시누집에서 수다 떨다가 저 보고 싶다 하셔서 방문한 겁니다. 아무튼 시누이와 어머님이 집에 오셨는데 카드키로 문 여는 거 보고 1차로 놀랬습니다. 시누가 하는 말이 옳게 혹시 엄마가 여기 올 때 온다고 연락했어? 문자라도. 라기에 아니요 그냥 오신 건데요. 제가 아무 때고 편하실 때 오시라고 했어요. 신우가 자기 엄마가 연락 없이 아들 집에 들이닥쳤다는 거에 2차로 놀랬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어머님을 쳐다보며 뭐? 엄마 연락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난 올케한테 전화하고 온 줄 알았잖아. 어머님은 당황하시면서 그러게 연락을 했어야 되는구나. 몰랐다. 땡땡아 미안하다. 이어서 신우가 말하길 엄마 그러고 보니 벨도 안 누르고 카드키로 들어왔네. 오늘만 이런 거야? 아님 평소에도? 라기에 제가 아 형님 제가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했더니 엄마 미쳤어? 여기 아들 집이라 생각하면 안 돼. 며느리 집이야. 어쩐지 올케 스타일이 완전 프리하다 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벨도 안 누르고 아무 때나 카드키로 열고 들어와? 엄마 제정신이야.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그렇게 아무 때고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올케 자고 있거나 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엄마 온 적 있어 없어? 제 대답은 형님 그게 샤워할 때 오신 적 있긴 한데 반찬만 두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오히려 그 후에 반찬 보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전화드렸었는데 했더니 뭐? 엄마 반찬 식탁 같은 데 놓고 갔어? 아님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어? 라고 물어서 시어머님이 냉장고에 넣었지 여름이라 상할까봐. 그 말을 듣고는 엄마 며느리 살림을 왜 함부로 열어봐. 올케가 기분 나빴을 거란 생각 안 해? 라는 겁니다. 전 괜찮아서 형님 전 괜찮은데요 라고 했더니 올케는 가만히 있어. 엄마 요즘 조선시대 아니야. 60년대도 아니야. 요즘은 며느리들이 냉장고 열어보고 선반 정리됐나 안 됐나 열어보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해. 나도 겪어서 엄마한테 짜증난다고 그랬었잖아. 기억 안 나? 엄마도 그때 내 편 열심히 들어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어머님같이 이래? 엄마 설마 시어머니라고 올케한테 막대하고 이래? 라기에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안 들리시는지
안 되겠다. 엄마 일어나. 옳게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형님, 어머님 가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참고로 어머님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십니다. 평생 남편도 혼 한 번 안 나봤다고 합니다. 별명이 보살이세요. 그리고 큰 신우는 약간 장군감입니다. 아버님을 닮으셨나 봅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집 앞에서 땡땡아 나다 지금 올라간다 까지 발전하셨는데 큰 신우에게 취조당하다가 제가 이실직고 하는 바람에 어머님은 큰 신우에게 또 깨졌습니다. 집 앞에서 전화하고 지금 올라간다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그 후로 2달 동안 저희 집에 안 오셨습니다. 이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는 개인주의입니다. 가족 일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 큰 시누집은 저희 집과 가까운 데 비해 작은 시누집은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랑 시부모님 생신 때 빼고는 잘 못 봅니다. 저 임신하고 아기 낳고 한참 헬 육아에 빠져 허덕거릴 때 작은 시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 좀 올 수 없겠냐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뾰족하고 말수가 없어서 사실 작은 시누가 무서웠습니다. 참고로 작은 시누는 딸이 2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주말에 갔더니 카시트랑 아기 미끄럼틀이랑 아기 책 전집 세트랑 옷이랑 그것도 번쩍번쩍 닦아놓고 빨아놔서 저희 집에 주더라고요. 원래는 가져다 줘야 하는데 명절 때 갖다 주려 했는데 명절이라 과일 세트 이런 것 때문에 짐이 많아서 못 가져다 줬다고. 애 때문에 힘들 텐데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다고 밥도 사줬습니다. 밥 먹자고 데려간 데가 뷔페인데다 고급인지 조금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얻은 게 많아서 저희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고마워 잘 먹을게 하고 작은 신우랑 매형 딸 2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니 이미 계산되어 있었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미리 계산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낼 텐데 하니까 작은 신우가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이 뷔페 가자고 해서 온 거야. 그러니 우리가 내야지. 다음엔 올케네가 내든가. 애기 6개월쯤인가 됐을 때 간만에 점심이나 먹자고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 데리고 갔더니 작은 신우가 택배로 보낸 애기 자전거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작은 신우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드리니 올케네 집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 보냈다며 어차피 근처 사니까 시댁으로 보낸 거라며 날 따뜻해지면 타고 다니라고 아버님이 돋보기를 이용해 설명서 봐가시며 열심히 조립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 썰도 풀면 제법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풀자면 전 첫 애를 유산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있을 때 평소 연락 없으시던 아버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난 내가 장남도 아니고 너희 큰아버지들이 아들이 많이 낳아서 대 있는 것도 걱정이 없다. 하늘이 도와 또 생기면 좋겠지만 너 힘들어해서 안 낳는다고 해도 난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몸조리 열심히 하고 한약 지어 먹으라고 네 시어미 통에 돈 보냈다. 쓸데없는 데 쓰거나 괜히 돌려주지 말고 몸보심할 보약 지어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고. 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어요. 시댁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무장갑도 안 끼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습니다. 할 거 없으면 선반이라도 닦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컴퓨터를 잘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간혹 남편이 짜증내면 전 남편을 나무랍니다. 있을 때 효도 열심히 하라고요. 시부모님 2분 다 아기 낳고 돌림자 쓰고 싶어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돌림자 쓰니 이쁜 이름이 안 나온다고 안 된다 하며 남편을 일부러 장명소까지 끌고 갔지만 제가 조리원에서 장명소에 전화했습니다. 꼭 돌림자 넣어서 이름 지어달라고요. 정말 저는 매일 받기만 해서 이런 거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글인데 두서없이 썼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추가, 카드키 얘기가 많았는데 초반엔 다들 착한 며느리병 걸리지 않나요? 솔직히 병이라는 것도 웃기네요. 새 가족이 됐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 잘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먼저 카드키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릴 거면 양가 공평히 하자 해서 양가에 카드키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9시쯤 퇴근합니다. 어머님들이 오시는 시간은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였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가 없지요.
주말엔 양가 모두 안 오십니다. 차라리 오라고 불렀으면 불렀죠. 3년 결혼 생활 동안 사위 있는데 장모 들이닥친 적 다행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친정엄마는 장모로서 좀 드세고 힘든 편이라 가끔 남편도 힘들어합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중간에서 실드 쳐주는데 엄마가 서운하다 하신 적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내 남편, 내 남자인데 내가 지켜야지 어쩌겠나 싶어요. 댓글 중 너네 엄마도 오지 말라 해라 라는데 만약 사위가 평일 낮에 집에 있는데 장모가 연락 없이 불쑥불쑥 온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저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추가.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점을 댓글로 지적해 주셨더군요. 사위 없는 집에 장모가 드나드는 것도 사위가 싫어할 수 있단 말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말 특강도 많았고 시험 기간에 주말에 출근이라 주말에 남편만 있을 때 어머님이 아들 보고 싶다고 오셔서 놀다 가신 적이 많으세요. 전 기분 나쁘다 생각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간과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어머님이 저 없을 때 오셔도 냉장고 열어보시고 서랍장 열어보실 성품은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었네요. 다른 상황이라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사실 시누이와 어머님이 저렇게 하고 가신 후 남편 퇴근 후 대화하다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었다면 기분 나빴을까 하고요. 다행히도 남편은 신경 안 쓴다 했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이 자주 왔으면 하더라고요. 와서 살림 간섭 좀 해달라고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냉장고 열어보고 서랍장 열어보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조대에 속옷 널려있는 게 싫을 수도 있다는 저희 부부 둘 다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네요. 제 속옷도 어머님이 많이 오며 가며 보셨을 텐데 신경 안 쓰고 살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키는 저희 엄마가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남편과 대화로 상의했던 사안이에요. 남편 역시 착한 사위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집값 반반 해주셨는데 그쯤이야 못해드리겠냐 했었네요. 아무튼 모두 다 일리 있는 댓글들이었어요. 쓴소리도 조언도 모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러다 병 걸리는 거 아닌지 속상하고 답답해서 여기에서 조언을 얻으려고 글을 올려요. 우선 저희는 곧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 작년에 예비 시부모님 찾아뵀을 때 어머님이 넌지시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큰 집은 아니어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니 집을 천천히 알아봐라 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제가 일부러 집 얘기도 미리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허락하실까 해서요. 사정상 부모님끼리 먼저 만났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지 네 분 다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딸이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예비 시부모님들께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하셨다고 했고요. 그분들은 막말에 반말까지 서슴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더라고요. 문자를 봤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봤자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비 사돈한테 반말을 막 해도 되나요? 제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랑이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예랑이도 부모님이랑 통화해서 폭발했고 시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면서 결혼하던지 인연을 끊던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랑이는 결혼할 거라고 결정했는데 시어머님이 할 말 다 하셔야 되는 성격이라 저랑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온갖 막말을 하시고 여자를 잘못 만났다고 하시고 엄청 상처되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후로 서로 연락 안 하는 것 같더니 한 달 전에 시어머님이 예랑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또 연락이 옵니다. 예랑이는 또 부모님이라 그걸 받아주고 있고요. 제가 인연 끊는다고 어머님이 하시지 않았냐고 하니까 예랑이가 내가 진짜 인연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저 그분들 이해할 수 없고 그분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랑이가 외국에서 일해서 결혼하고 같이 외국 갈 예정이라 시부모님을 자주 마주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분들 연락 오는 것만 봐도 이제 짜증이 납니다. 물론 저한테 연락 오는 건 아니라 다행이지만서도요. 다행히 예랑이 부모님이고 예랑이 키워주신 분들인데 제 속에서 화병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랑이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예랑이도 힘들 텐데 제가 못 참겠습니다. 곧 결혼식인데 그분들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저희 둘은 너무 행복하고 예랑이도 너무 가정적인 사람인데 시부모님이 걸리네요. 결혼이란 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무하네요.
추가, 욕을 엄청 먹었네요. 왜 반말을 하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남겨요. 집 얘기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했고 어른들끼리 계시는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여쭤본 것 같아요. 집은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부모님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셔서 우리는 해줄 게 없다면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반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 중에 공감이 된 댓글이 있었는데 제 예랑이도 착해서 부모님께 바른 말 못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동안 키워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하고 죄송해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저한테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해주겠다고 하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니 정말 속상하네요. 부모님에게 못 받고 정말 못난 딸이네요. 두 번째 추가.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릴지 몰랐네요. 우선 예비 시부모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셔서 어떻게 예의 없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시면서 집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신 것 때문에 엄청 화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보고 버릇없다고 어른 말하는데 끼어든다고 하시고 그냥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부모님도 안 계신 외국에서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집을 사주냐고 하시면서 아들한테는 이미 할 것 다 했다고 유학으로 쓴 돈도 많으니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학 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말이죠. 저도 예랑이한테 한동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 좀 하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랑이는 그냥 듣고 흘린다고요. 이번에 통화해보니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뭔지 이해되고 예랑이가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남자에 환장한 건가요? 오히려 그 가정에서 자란 예랑이가 안쓰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미쳤고 한심합니다. 우선 예랑이는 저보고 다시는 그분들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한 상태고 예랑이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네요. 예랑이는 제가 우선이고 먼저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